이제 7장에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사람이지만은 죽음을 생각하자 하라. 나는 제법 책을 읽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책 읽기를 좋아할 뿐만 아니라 도서관 사서 자격증도 취하여 나름대로 책이나 좋은 책을 알아보는 방법도 배웠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책을 읽고 지성을 해도 절대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세살 이것은 1년쯤 되었을까요? 친구가 아이를 사고로 잃고 1년 가까이 집 밖으로 못 나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위로가 되는 책을 추천해 주려고 했다는 거죠. 자, 어쨌든 내 대답을 이르는 고객 앞에 있으니 마땅한 책을 찾아 주어야 해야 되는데 그 마땅한 책을 찾지 못했습니다. 경솔하게 책을 골라도 안 된다고 생각했고 애초에 한 권의 책으로 감히 답할 수 없는 문제라는 생각이 미쳤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근처에 심리학 전문가가 있다고 해서 알려드렸더니 그날 신문 인터뷰 스크립에서 보여주어서 그래서 요즘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이 있나요? 하고 먼저 말을 걸었더니 요즘 나웃기상 수상작에 빠져 있어요. 역시 소설은 재밌어요 하고 웃는 얼굴로 대답해 줬다. 직접적인 답변은 아니었지만 친구의 상황에 나아졌을지도 모르겠다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은 고객을 배웅하며 결국 나는 서점 직원으로서 도움을 주지는 못했다는 반성을 했습니다. 만약에 다음에 또 그런 고객 요청이 들어온다면 좀 더 제대로 된 대답을 내놓고 싶었습니다. 내가 풀지 못한 숙제는 인간에게 죽음이란 무엇인가입니다. 인간에게 반드시 단어로 해서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발달이나 기술의 진화와 함께 죽음을 둘러싼 상황이나 개념은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노화의 종말에서 누구도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한 노화가 일종의 병이면 미래에는 치료가 가능해질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어느 날 난치병 등등에서 인간은 늙어가니까 그가 자신의 육체와 삶을 통해서 묻는 물음은 우리의 통념을 뿌리채 흔드는 것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5단계 죽음을 주제로 한 책 중에서 스테디셀러로 서가에서 빠질 수 없는 한 가지 죽음과 죽어감이라는 책이라는 거죠. 어느 날 불쑥 강의 주제가 떠올랐다. 죽음이다. 모든 의사와 환자가 죽음을 생각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했다. 언젠가는 모든 사람이 죽음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죽음이야말로 의사와 환자에게 공통되는 주제이자 아마도 의학에서 가장 큰 수수께끼일 터이다. 가장 먼저 일어나는 충격과 부정이 그 다음에는 분노와 한탄이 되어진다는 거죠. 세 사람이 이렇게 이별하게 될 때는 그래서 선하고 저편에서 니체는 말하기를 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그 싸움 속에서 스스로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우리가 괴물의 10년 오랫동안 들여다보면 그 10년 동안 우리를 들여다보게 될 것이다. 죽음이란 뭔가? 학생이 죽음을 목전에서 수강하는 수업 중에서 예일대학 케이건의 강좌 죽음이란 뭔가? 셸리 케이건은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가 인생 후반에서 마주한 초자연적인 현상도 고찰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셸리 케이건은 임사 체험에서 언급되는 다양한 현상을 정밀 조사한 결과 영혼이 존재한다기보다는 사람이 죽음에 가까웠을 때 그 신체와 내가 받는 외상성 스트레스나 특정 엔도르핀 분비, 시각을 관장하는 내부의 자극이 그런 현상을 만들어낸다고 설명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물론 사후 세계에 대해서 고찰하는 이들은 철학자뿐만이 아닙니다.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한정처럼 올 때 그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은데요. 죽음과 부활이라는 논문을 쓰면서 자, 시즈카의 답변은 명쾌합니다. 시즈카?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터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의 존재는 단지 구성요소의 완만한 집합체일 뿐 그것이 다시 태어나서 죽음을 맞이하면 이합집산에 나가는 것이 영원해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자기라는 불변의 실제는 없습니다. 이것을 보기 위해서는 재분모하러 갑니다. 만약에 의의 에너지가 없다면 죽음으로 발산한 나는 두 원것이 재구성되지 않을 테지만은 그의 업이 작용하여서 다시 다른 형태로 나를 형성하기 때문에 연애가 반복됩니다. 우리가 구성요소의 집합체뿐이라는 부타의 독자적인 관점에 저는 동의합니다.
그 성은 나에게 사후세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구인들을 위한 진리 탐구에서는 우주물리학자와 종교학자가 분야를 넘나들며 죽음과 사후세계에 더 나아가서 인간에 대한 깊은 탐구에 이르게 됩니다. 깊은 상실이 써내려간 말들. 죽음. 기운 넘치는 빛이여, 오늘도 그대는 필요한 자를 깨워 일터로 보내지만은 내 입에 즐거운 삶을 흘러넣어 주지만 기억의 기회에 덮인 비석에서 나를 떼어놓을 수는 없으리라. 방어 창간한 29 새로 나이로 여전한 시인이 생전에 직접 공개한 유일한 시입니다. 거진이라고 불리는 사실은 신기한 존재다. 슬픔의 비비. 다양한 사람들이 이 인생에 대해서 말하고, 프랑스를 대표하는 철학자 폴 사르트르는 문학이란 뭔가에서 창조는 오직 읽기를 통해서만 완성될 수 있다. 예술가는 자기가 시작한 것을 완결하는 서구를 남에게 맡게 하고 오직 독자의 의식을 통해서만 자기 작품의 본질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작품은 호소다. 쓴다는 것은 어느라는 수단으로 내가 기획한 드러냄을 객관적으로 존재로 만들어줄 것을 독자에게 호소하는 것이다. 모든 인생이 그런 것처럼 힘든 오르막길을 걸어서 오르면 눈앞의 풍경은 달라지게 마련이다. 우리는 살아있는 한 반드시 누군가를 떠나보냅니다. 둘도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을, 가족을, 친구를 떠나보냅니다. 누구나 읽고 싶은 책을 전부 읽을 수 없고 이루어야 할 일을 전부 이룬 후에 세상을 떠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으로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애독한 책이 마지막 페이지를 다 읽고 나서도 언제까지나 독자의 마음속에 남아있듯이 깊은 슬픔은 사람의 마음속에 남습니다. 왜 우리는 죽음을 애도하는가? 동물은 어떻게 슬퍼하는가? 흥미로운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동물들. 사회성이나 본처리와 포유류가 동료의 죽음을 슬퍼하는 능력이 있다고 밝힙니다. 바브르킹은 동물의 슬픔을 둘도 없는 동료를 떠나보낸 동물의 그 직후부터 눈에 띄게 우울한 모습을 보이거나 평소와는 다른 경고라고 정의하고 현지 조사를 거듭합니다. 탄생하지 얼마 되지 않은 연구 영역이지만 동물들의 감정의 언어를 부여하려는 진지한 연구자의 자세에 1년 동안 나도 모르게 감동했습니다. 육신의 영혼을 찾아 헤매는 코끼리, 아이를 잃은 엄마 돌고래와 함께 같은 해역에 머무르는 무리, 엄마의 죽음 이후에 쇠하게 버린 침팬지 등을 바브라킹은 관찰을 계속해 갑니다. 바브라킹의 생각대로 그 이유가 죽은 동료에 대한 애정이라면 사랑이나 슬픔이라는 감정은 영리하고 자기인식의 부산물입니다. 이렇게 있군요. 호세 오르테가 가세트 대증의 반역에서 다음까지 서술합니다. 현대인은 갑자기 땅 위로 홀로 넘겨졌다고 쭉 죽은 자들이 죽은 채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쭉 없어져서 더는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리라고 느낀다. 전통적인 정신이 증발해버린 것이다. 본복이나 규범이나 기준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과거의 적극적인 협동 없이 우리는 자신의 문제, 예술이든 과학이든 정치든 확실히 현대의 서점에서 해결해야 한다. 바로 옆에 살아있는 사자도 없어 유럽에는 고독하다. 자, 소중한 사람의 죽음은 상실인 동시에 새로운 만남이기도 하다. 죽음은 결코 절망만은 아니다. 정치 사상을 다룬 이 책이 이렇게 가슴에 와닿는 것은 나 또한 한신 아버지 재지진의 이재민의 일시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평범한 날들의 비범함. 돈벌이 일종에서 스포츠 칼럼니스트로 명성을 얻은 미치 앨범이 금요일 낮 늦게 아무 생각 없이 채널을 돌렸는데 이제 몸이 고통을 견디며 예자의 인생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일정의 세뇌 같은 것을 받게 되지. 사람들은 어떻게 세뇌하는지 아나?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야. 이 나라에서도 그런 식으로 세뇌를 시키네. 돈이 좋고 뭐가 좋고 사는 동안에 어디를 가든지 새 것을 움켜쥐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네. 새 차를 사고 뭐 부동산을 갖고 장난감 갖고 내가 뭐 이렇게 계속해서 찾는다라는 거죠.
돈이 다정함을 대정할 수 없네. 그리고 권력도 다정함을 대신할 수가 없지. 또한 모리쇼츠는 만약에 더할 나위 없이 건강한 날이 딱 주어진다면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에르모 질문에 대한 것 같이 답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빵과 홍차로 멋진 아침 식사를 하고 수영하러 가서 친구들을 점심에 부를 거야. 한 번에 2~3명씩 만나서 서로 가족이나 일상의 고민을 나누고 싶어 서로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이야기하는 거지. 저녁에는 다 함께 레스토랑에 가서 고기를 먹겠네. 모리 슈워츠는 애 제자에게 자신의 죽음을 실마리 삼아 뻔해 보이는 하루의 풍요로움을 묘사합니다. 이 세상은 죽음으로 충만하고 죽음의 세계는 빛이 비치지 않는 어둠입니다. 이 세계에서 살아 돌아온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미지의 암흑 대륙으로 대담한 모험을 떠나는 책이 있습니다. 분이여 철아. 호지하라 다스 시는 우리가 평소에 꺼려하는 것, 보고 싶지 않아 멀리하는 죽음 이후의 세계, 부패라는 현상에 새롭게 빛을 비춥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파멸의 프로세스, 즉 분리의 프로세스를 거치는 것에 불과하며 그 속에 무언가를 만드는 것은 분리의 프로세스, 붕괴로. 후지하라 다스시는 독자에게 기존에 알던 세계관의 전환을 촉구할 뿐만 아니라 그간 보이지 않았던 전혀 다른 세계의 문을 열어줍니다. 흙은 모든 육지 생물의 무덤이다. 그곳에서 무너져 내리고 생명 과정의 정지부를 찍은 시체나 떨어져 나간 육체의 일부는 무수한 미생물과 곤충, 절지, 동물 등에 의해서 탐식당하고 소화되고 배출되고 분해되어서 다른 생물의 양분이 된다. 후지아라다스 시인은 핵이나 플라스틱 등을 번쩍이고 반들거리지 않는 썩지 않는 것이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야산에서 죽은 동물의 시체를 관찰하는 동물학자 라인이 생명에서 생명으로 에서 자연 속에서 죽음이 축제로 가득 차 있다고 서술합니다. 편지로 어이 베른트, 나는 중병을 진단받고 만일 생각보다 일찍 죽을 경우를 대비해서 내 최종 처리를 준비하느라고 애쓰고 있어. 나는 자연자 같은 매장도 않는 것이 좋아. 인간의 매장은 오늘날 죽음의 문턱으로 나설기 때문이야. 제대로 된 환경보호주의라면 그렇게 생각하듯이 나는 죽음을 다른 종류의 생명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해. 죽음은 특히 재성의 열광적인 축하이고 그것에서 우리의 실질 파티를 주최하지. 대자연 속에서 동물들은 죽은 자리에 누워있다가 무식성 동물의 손안에 몸을 씻는다니. 결말은 고도로 농축된 동물의 영양벌이 파리떼나 딱정벌레 떼 등에 의해서 땅바닥에 뿌려져 죽음이 정점이 아닌 시작점이 되어서 생명이 다음 생명으로 이어지는 흐름은 땅 속에서 완성됩니다. 그리고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흙 세계에서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고 알려지는 책이 몽고메리 비클리가 쓴 발밑의 미생물, 몸속의 미생물이다. 연구자 부부는 자택의 정원을 가꾸다가 지하 세계를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생물학자에서 원예가로 전향한 N.B. 클레는 평소 꿈꾸던 정원 가꾸기를 하려고 삽입 체중을 실어 땅을 파냈습니다. 그리고 들여다본 땅속에는 기름진 늪과는 거리가 먼 무계절의 빙력토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황폐해진 땅을 되살릴 수 있을까 하고 고심하던 N.B. 클레는 흙이 요구하는 저 유기물을 계속 부어줬습니다.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흙 위에 부어둔 몇 톤의 유기물이 분해되어서 발밑 세계로 사라졌습니다. 도대체 유기물을 먹는 것은 뭘까? 부부는 깊숙이 지하 세계를 들여다보고 너무나 작아서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자연의 숨겨진 질반이 얼굴을 내비친다고 말합니다. 앤 비클리가 정원의 흙에 부어진 유기물은 미생물 활동을 활성화해서 생물 생장을 촉진시켰고 나아가서 이 유기물이 생산되는 정의 선환을 만들어 되었습니다. 이를 알면 썩은 낙엽 더미를 예전처럼 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음식이 넘치는 연회석 식탁으로 보일 테니 말이다. 땅속에 사는 만찬 손님들이 먹은 음식을 식물이 사용할 수 있는 영양으로 다시 돌려놓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 이 지하세계가 엿가내는 웅장한 이야기는 인간 생물의 깨달음으로 이어진다. 특히 이 책이 대단한 점은 생명의 진화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개체 간 경쟁이 진화를 촉진하다는 다윈의 진화론이 더 우세했는데 미생물은 온갖 유기물을 반복적으로 분해하여
죽음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 왔습니다. 우리는 발밑에 숨겨진 세계를 직접 볼 수 없지만 상상할 수는 있습니다. 삶의 반대는 죽음이 아니다. 죽음을 위해서 내가 멈출 수 없었기에 죽음이 날 위해 친절히 멈춰 주었네. 마차에는 우리 둘과 영원뿐이다. 죽음이란 말이 존재하는 이상 죽음은 존재의 한 상태를 가리키게 된다. 나까지 일어나면 사후세계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것은 인간의 지극히 자연스러운 업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의 개체를 생각할 때 사후세계가 아니라 개체의 죽음에서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해 보라. 응? 자, 다음은 그 너머에 있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무한한 삶이다. 나는 정자와 난자로 갈라진다. 정지를 뜯어 올라가면 그것은 아버지가 되고 난자를 뜯어 올라가면 그것은 어머니가 된다. 같은 방법으로 아버지 어머니를 거슬러 올라가면 제곱으로 나뉘어져 그 겉에는 무슨 생이 있다. 죽음 어디에도 없다. 거기에 있는 것은 빛나는 생의 바다이며 종전체의 생명이 거기에 있다. 무한한 삶이 수령하여 나라는 연결점을 맺고 나를 넘어선 저편적 미래에는 또 그와 같은 무한한 삶이 펼쳐진다. 우리는 태어난 순간에 죽음을 향해 손을 뻗고 성장해 나가는 것이다. 이 문장을 처음 읽었을 때 나는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었습니다. 죽음으로부터 세상을 바라보면 거기에는 무한한 삶밖에 없다. 삶의 반대는 죽음이 아니었다. 나는 모른다. 우리는 살아있는 한 누군가는 떠나보냅니다. 매점 책과의 만남은 사람과의 만남이다. 이렇게 책을 통해서 만나고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을 만나려면 그리스까지 가는 티켓을 구해서 시공을 거슬러 올라간 다음에 그 당시 언어를 습득해야만 그들의 생각을 직접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는 도저히 실현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실현 불가능한 발상을 손바닥만한 문고가 고전 명작 시리즈를 출간함으로써 실현해냈습니다. 이런 책을 통해서 알게 됐던 거지. 이가라 씨가 고직 활동과 병행하면서 새로운 문구를 출판사에 투고해준 덕분에 이 눈에 띄게 됐고 이렇게 보게 됐다는 거고요. 표지라든가 시집이라든가 이 책을 통해서 저자를 보고 또 그 시대를 또 그 나라의 여러 가지 문화를 이렇게 여행을 책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크고 작은 실패를 거듭해도 지치지 않고 응원해 주신 부모님 또 감사하고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넓히면서 돌아보면서 이렇게 젊은 저자가 잘 책을 기록한 것 같습니다. 초독자부터 애써가지고 책 읽기를 사랑하는 이들을 위한 안내서 그저 펼치는 것만으로 어디든지 들여다주는 것은 책밖에 없다고 고백한 가쿠타 미스요의 말처럼 책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읽는 이를 다른 세계로 다른 삶으로 건너가게 만든다. 이것이 책 읽기의 진정한 힘이다. 라고 했네요.